우리 모두 유명한 상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그리고 이 가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투탕카멘의 가면이죠. 때로는 역사가들이 투트왕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밝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세부사항을 종종 우리는 코앞에서 놓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유명한 가면이 실제로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보세요. 가면을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저 구멍 보이시죠? 네, 귀걸이를 위한 구멍이에요. 보석을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이나 어린이가 착용했습니다. 역사를 잘 아신다면 투트는 소년왕이었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겨우 9살의 통치를 시작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살 때는 귀걸이를 착용했을 수도 있지만 귀걸이 금지 연령에 도달하면 귀걸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가 왕위에 오른 9살 때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어린이용 장례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투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된 마스크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스크가 서둘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더 있습니다. 투트가 미이라가 되어 시신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빨리 사후세계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덤이 봉인될 당시 무덤의 페인트가 아직 젖어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가면을 보세요. 걸작이에요. 서둘러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 다른 단순한 카토나주 작품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유명한 투트왕의 가면은 높이가 53cm에 달하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2.5kg의 황금 수염이 달려있어 전체 무게가 10kg에 달해요. 조금 헷갈리네요. 어린이용 마스크인 것 같은데 수염이 있었다고요? 저는 수염을 기른 9살짜리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아마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어른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비교해보세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얼굴은 16세 전후로 성장이 거의 멈춥니다. 따라서 19세의 투트는 분명 성인 남성의 얼굴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이용 마스크를 성인 남성의 얼굴에 씌우려 했다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을 테고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좋아요. 어린이용 마스크 가설은 무시합시다. 두 번째 옵션은 마스크가 원래 여성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원들은 수염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가면이 실제로 네페르티티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결국 네페르티티는 가면이 없게 되었다는 가설이에요. 이 경우 두 가지 발견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한번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투트는 기원전 1323년경에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있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네페르티티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으며 그녀가 언제 어디에 묻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연도는 기원전 1330년경으로 추정되지만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준비했거나 무덤에서 바로 마스크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셈이죠. 그녀는 투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아케나텐과 결혼한 그의 새엄마라고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 정확하지 않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그 진위를 의심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 가족들은 누가 누구인지 추적하기가 어렵네요. 아직 투트가 여성용 가면을 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한 가지 가설을 더 말씀드릴게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를 만나보세요. 룩소르 외곽의 왕들의 계곡에 위치한 투탕카멘의 무덤은 놀랍게도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파라오의 무덤 같지 않다는 것이었죠. 고급스럽긴 했지만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어요.
일반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은 더 큰 무덤이 잘 어울렸고 더 이상하게도 입구의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그 방향이 이집트 여왕이 사용했던 여성용 방의 전형적인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상 신호는 이 방이 단계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약 2,000개의 유물들이 급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왕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카터는 1922년에 이 매장지를 발견했지만 이곳이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니콜라스 리부스는 자신이 퍼즐을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투투왕이 무덤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전설적인 네페르티티 여왕의 안식처가 소년 왕의 무덤벽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니콜라스는 몇 달 동안 고해상도 사진을 연구하며 모든 픽셀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페인트층 아래 무덤 벽의 질감을 드러내는 세부 스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2개의 출입구 윤곽선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출입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막고 회치를 한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무덤 속의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투투왕의 무덤 서쪽 벽 뒤에 숨겨진 창고가 있으며 그의 방은 복도식 대형방 네트워크의 가장 바깥쪽 부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모두 멋지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리부스 이론은 반박되었습니다. 리부스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부스의 생각은 틈이 있으면 추가 방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한 전문가는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고 1년 후 재확인 결과 숨겨진 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매혹적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전설적인 여성은 네페르티티뿐만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멋진 전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도 내 무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참 적절하지 않나요? 결국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여성이었으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했지만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즈는 자신이 그 암호를 풀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요.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클레오파트라 7세의 무덤을 찾아 헤매다가 최근 이 유명한 여왕을 상징하는 흉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흉상이 클레오파트라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마르티네즈의 팀은 이 대리석 조각상과 함께 337개의 동전도 발굴했는데 그중 일부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집트 관광유물부에 번역된 성명에 따르면 이 작은 흉상은 흰색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왕관을 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 조각상이 실제로 누구를 묘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르티네즈는 이 조각상이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많은 고고학자들은 얼굴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어떤 공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요. 미안하지만 잠시 마법을 깨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도 내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있다고 믿어요. 설령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도라는 뜻이었을 뿐 성별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매혹적인 전설이죠. 투탕카멘 파라오의 황금 가면은 3000년 이상 왕가의 계곡에 숨겨져 있었어요. 높이가 약 54cm에 달하는 이 유물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예술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엑스레이를 통해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트 왕은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는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0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은 통치자들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조차 잊고 있을 정도였죠. 조금 슬프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그의 무덤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들은 약탈당했지만 그의 무덤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는 5,000개가 넘는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투탕카멘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 중 한 명이 되었죠. 보물 중에는 가장 멋진 작품인 황금 가면이 있었어요. 이 가면은 왕의 얼굴을 정확히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왕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한 목적은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고 미라가 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대 이집트 신앙에서는 이 가면이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가면의 디테일은 분명 엄청나게 제작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가면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면의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촬영을 한 이유는 보존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이 가면은 전시회를 위해 파리로 향하고 있었고 이집트를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전시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이미지를 통해 가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가면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 금세공인들은 현대의 납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2007년에 촬영된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으로 우리는 몇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24캐럿의 순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면은 사실 23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른 재료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판에 젓갈색 금속인 구리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를 더 유연하고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금판을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안에는 2015년이 되어서야 밝혀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면 전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가면의 긴 수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은 수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투트왕의 수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어요. 박물관은 카이로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가면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물의 전체 3차원 스캔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왕의 수염 안쪽에는 이집트인들이 가면의 나머지 부분에 수염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구조의 금 튜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면의 제작 과정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면이 투탕카멘 왕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이 가면은 투탕카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은 원래 파라오의 계모로 추정되는 여성 파라오, 즉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문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탕카멘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실제로 투트 왕의 이름 아래에 다른 것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왕의 이름 스탬프는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네페르티티 여왕으로 번역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트 왕의 황금 가면에는 수년간 간과되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더욱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은 투트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로부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가면에 피어싱된 귀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어렸을 때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귀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가면이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거나 투트 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만이 미스테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무덤 전체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 역사가들은 투트 왕이 묻혀 있어야 할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9년간 통치한 파라오가 왜 이렇게 단순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졌죠. 다른 파라오 무덤들의 웅장함에 비하면 그의 무덤은 다소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과 같은 왕이 이렇게 평범하게 안식처를 가졌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가 가졌던 권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후계자 파라오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연구원들은 투탕카멘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이집트 역사에서 투탕카멘을 지워버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투트 왕의 시신을 더 작고 덜 인상적인 무덤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그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이 자신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벽에 개코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예술작품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무덤의 예술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무덤의 디자인과 장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무덤의 배후에 공동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의 무덤은 왕의 무덤답다는 점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예술품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인상적이에요. 따라서 아이가 두 무덤에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했다는 설이 있어요. 투트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웅장한 무덤은 제때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라오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무덤을 짓기 시작해요. 하지만 투트는 겨우 18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투트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가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왜 그렇게 단순한지,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역사에서 그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믿어요. 결국 투트 왕의 가면과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수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비밀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으며 투탕카멘 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촌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촌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에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누군가 마침내 시간여행을 발명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이집트 피라미드, 리모컨과 노트북 같은 기본적인 기기, 심지어 점심으로 먹은 옥수수까지 모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기자 등에서 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피라미드는 모래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모두 하얀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죠.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피라미드를 보았다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났죠. 건설자들은 기자 피라미드에서만 약 600만 톤의 석회암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검소했는지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케이싱 스톤을 재사용했습니다. 14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일부 돌이 느슨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기자에 있는 하프레 피라미드 꼭대기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치 첫 번째 봉우리 위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대에는 모든 피라미드에 금과 은이 섞인 피라미디온이란 관석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수세기에 걸쳐 사라졌지만 박물관에서 몇 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신들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는 아마도 신성한 뾰족한 돌인 벤벤을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벤벤은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돌이었죠.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다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의 이사를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서 소파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영리한 이집트인들은 그 점을 생각해 피라미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무게가 전체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 여신상도 1886년 처음 공개된 이후 대대적인 변신을 거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페니처럼 반짝이는 갈색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죠. 동상은 수백 장의 얇은 구리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리가 공기와 반응하면 자연적으로 버디그리스라는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층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구리, 황동, 청동으로 만든 동상과 물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레이디 리버티가 처음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당국자들은 온통 녹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게시물 아래에 환한 댓글을 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역 신문에 기사를 썼고 대중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뉴욕타임즈는 구리 및 청동 제조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보호막을 제거하면 동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에 페인트를 칠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다른 색깔의 자유의 여신상을 상상할 수 없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맛있고 부드러운 바나나를 즐길 때 그 식감을 만들어낸 선발 번식에 감사하세요. 원래 야생 바나나는 크고 딱딱한 씨가 많고 과육은 별로 맛있지 않았어요.
달콤한 수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박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쓴맛이 나는 황백색의 과육을 가지고 있었고 쪼개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선발 번식을 통해 수박의 맛은 훨씬 더 달콤해졌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씨 없는 옥수수를 발명했습니다. 옥수수의 조상은 데오신테라는 멕시코 풀입니다. 이 풀의 알맹이는 작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 전에 농부들은 더 크거나 맛이 좋거나 알갱이가 갈기 쉬운 식물의 씨앗만 저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먹을 수 있고 맛 좋은 옥수수를 제공해 주셔서요. 야생 아보카도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씨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1942년에 출시된 ABC는 최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발명가 이름을 딴 아타나 소프 베리 컴퓨터의 줄임말입니다. ABC의 무게는 300kg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보다 훨씬 가벼울 거예요. 약 300개의 진 공간으로 구성된 그 큰 덩치의 페인트통보다 조금 더 큰 회전 드럼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축전기가 달려 있었죠. 축전기는 배터리처럼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BC는 최대 29가지 변수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과학자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1과 0이라는 이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ABC가 15초에 하나의 연산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초당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는 달리 ABC에는 변경 가능한 저장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중간 답변을 적어 놓은 다음 그 답변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 참 다행이에요.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리모컨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류 전류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는 1898년에 최초의 무선 리모컨 중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텔레오토마톤이라고 명명하고 전파로 조종하는 소형 보트에서 이를 시연했습니다. 보트에는 작은 금속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레버와 전신 키가 달린 상자를 이용해 보트에 신호를 보냈는데 이 상자는 테슬라의 리모컨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보트의 전기 접점을 움직여 방향타 및 프로펠러를 움직였고 테슬라는 보트를 조종했습니다. 리모컨의 개념은 곧 다른 기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리모컨은 1950년에 등장했습니다. 제니스 라디오 회사에서 디자인한 이 리모컨은 레이지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 레이지본에는 TV 세트에 연결된 거대한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이 발명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코드에 걸려 넘어지곤 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됩니다. 고층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한다면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분당 12m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초당 12m인 오늘날의 기록에 비하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857년 뉴욕에 설치된 이 엘리베이터는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관광 명소에 가까웠어요. 엘리베이터에는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5층 건물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오티스 터프츠는 비슷한 시기에 수직철도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에 좋은 장소처럼 들리는데요. 어때요? 그 후 전 세계의 고급 호텔이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덮개를 씌운 좌석, 벽에 걸린 거울, 때로는 작은 샹들리에까지 갖춘 객실 같았어요. 운전자가 문을 닫으면 차는 매우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속도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 그냥 계단을 선택하겠어요.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 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 고대 유적에 대해 들을 때마다 어딘가에 매달려 있거나 나뭇가지에 아무렇게나 달려있는 유물을 상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실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된 대부분의 고대 유물들은 고고학자들의 엄청난 양의 발굴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건물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일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해야 해서 그 과정에서 오래된 건축물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려진 집이 비나 햇빛과 같은 외부 요소에 노출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그저 오랜 침식 작용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따라서 건축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오직 어떻게든 깊은 곳에 묻혀야만 해요. 그렇다면 애초에 어떻게 묻히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건 실수의 희극이에요. 고대 도시들은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추가하듯 집안을 서서히 높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러한 정착조는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잡기 위해
항상 식량을 모으고 건축 자재를 모으느라 바빴죠. 누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과거에는 할 일 목록에서 쓰레기 처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인들에겐 새 집을 지을 때 잔해를 쌓고 그 위에 바로 집을 짓는 것이 땀과 눈물을 훨씬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이 범람해서 도시 바닥에 퇴적물을 쌓아 고대 건축물을 더욱 덮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막과 같이 바람이 모래와 먼지로 춤을 추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1817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전까지 머리가 모래에 묻혀있던 스핑크스가 재밌는 예가 되겠네요. 일부 고대 도시는 완전히 버려져 결국 덮여버렸어요.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식물의 씨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싹을 틔웠죠. 씨앗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삼키고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건방진 뿌리는 심지어 썩은 식물 물질로 만든 토양을 안정화하기로 결정하고 흙에 좋은 성분을 층층이 쌓아올렸어요. 마치 대자연이 식물을 충실한 조력자로 삼아 시작한 최고의 DIY 프로젝트 같죠.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작업은 단순히 잃어버린 세계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층 아래 숨은 보물을 드러내는 장대한 탐험이기도 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애초에 어디를 발굴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퇴적물, 파편, 식물 뿌리 등으로 겹겹이 덮여 있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 의존해야겠죠? 우선 항상 특정 위치에서 고고학 발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설업자인데 도시에 새롭고 멋진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일부 지역 법률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 토양을 검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고고학자, 지질학자 또는 고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발 과정에서 계속 주시해야 돼요. 유물이라든가 유기 잔재물을 뜻하는 에코팩트가 발견되면 전문가들이 급히 투입돼서 발굴하고 연구해요. 하지만 불도저나 안전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적지는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핫스팟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탐정 활동을 통해 역사적 기록을 깊이 파고들어요. 오래된 문서와 지도를 훑어보며 특정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 있죠.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유적지라면 더욱 좋아요. 과거 발굴 기록이나 역사적 기록을 찾으면 고고학자들이 보물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삽을 휘두르기 전에 시각적 스캔 작업을 먼저 수행해요. 그리드 시스템으로 무장한 고고학자들은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지층 바로 아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물을 찾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요. 예리한 눈을 가진 이 탐험가들은 석기부터 역사적인 유리, 심지어 고대 쓰레기 처리장까지, 그것도 귀중한 유물이죠. 인간 활동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쓰레기 덤프의 멋진 용어인 중토를 우연히 발견하면 한때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삽에만 의존하진 않아요. 숨은 경이로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죠. 지구 물리학 도구는 고고학자들의 비밀 병기와도 같아요. 예를 들어 저항률 측정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영리한 장비는 토양의 전기적 구성 요소와 묻혀있는 지형이나 유물을 측정해요. 가령 벽이 묻혀있으면 주변 토양과 다른 저항값을 나타내요. 자력계와 지표 투과 레이더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서 토양에 묻힌 고대 보물에 대한 잠재적인 힌트를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직한 오랜 친구인 GPS를 누가 잊을 수 있을까요? 마치 첨단 보물 지도처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고고학자들을 황금 항아리로 바로 인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를 가상으로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 영국에는 스톤헨지라는 흥미로운 장소가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헨지 중 하나이지만 스톤헨지가 정말 최고예요. 거대한 고대 돌들이 펑키한 바깥쪽 고리와 안쪽 말굽 모양으로 배열된 채로 우뚝 서 있고 작은 돌들이 몇 개 던져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 놀라운 돌들은 5,000년 넘게 존재해 왔어요. 바위처럼 견고한 장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마법사 멀린이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자 아일랜드에서 이 거대한 돌들이 순간 이동했다고 해요. 어떤 거인이 이 돌들을 그곳에 모았다고 하는데 멀린은 새로운 장소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돌들을 고대 로마의 영적 건축물이 폐허가 된 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놀라운 구조물은 청동기 시대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간단한 도구와 제한된 기술로 이 기념비적인 걸작을 만들어냈죠. 인상적이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스톤헨지의 초기 목적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물론 많은 이론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이 주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름과 겨울 동지 동안 일출을 보기 위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고대 도시 폼페이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예요. 상상해보세요. 말썽꾸러기로 악명 높은 베수비오 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 이 고대 로마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 화산은 현재 이탈리아 나폴리 외곽에 위치한 타임캡슐로 변했어요. 1748년 한 무리의 모험심 가득한 탐험가들이 폼페이를 우연히 발견한 해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탐험가들은 잘 보존된 보물창고를 발견했어요. 거리, 집, 음식, 그땐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요. 화려한 보석, 멋진 조각품, 화려한 프레스코와 일상적인 생활용품, 심지어 동물과 사람의 유해까지요. 마치 서사시적인 고고학 파티 같았어요. 폼페이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멋진 저택과 별장, 2만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상점, 선술집 같은 아지트, 그리고 호화로운 목욕탕처럼 경건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장소도 빼놓을 수 없죠. 사람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던 아폴로 신전도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의 번화한 중심지인 폼페이 포럼은 모든 멋진 사람들이 어울리곤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폼페이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멋진 도시예요. 역사상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이죠. 인도의 타지마할과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등 다른 유명한 건물과 유적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스터 브라이트의 시대를 초월한 장신구라는 이상한 이름의 골동품 가게가 보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물건들을 살펴봐요. 그러다 갑자기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지도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는 대신 신화 속 잃어버린 4개의 세계와 문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가게 주인 브라이트 씨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도로는 이 장소들을 찾을 수 없지만 원하시면 그 뒤에 숨은 전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쿠아맨의 수중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의 섬인 아틀란티스는 사실 플라톤의 작품 2편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약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 시인, 작가 등에 의해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는 아틀란티스와 아틀란티스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도덕적 교훈을 주고 오만의 위험성과 지나친 권력을 쫓는 자들의 몰락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가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던 위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말했어요. 아틀란티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들이 세웠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해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금, 은, 기타 귀금속이 풍부한 섬이었던 것이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최첨단 기술, 수많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야생동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과 문명의 완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몰락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우월해서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침략을 시작했죠. 그들은 지중해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테네에 입성할 때가 되자 아테네인들이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반격했고 결국 아틀란티스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은 신들이 아틀란티스의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모습에 분노한 나머지 지진은 일으켜 아틀란티스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플라톤의 작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아틀란티스 섬을 실제 국가와 동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해안 근처에 지중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중남미 연안의 카리브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특히 한 가지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에게해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은 고도로 발달한 미노스 사회의 본거지였어요. 하지만 약 3600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파괴되면서 미노스 문명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상의 아틀란티스와 역사적 미노아 문명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산토리니는 추측을 위한 좋은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플라톤이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말한 시기가 산토리니 화산 폭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이 여전히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인기 있는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지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볼까요? 브라이트 씨가 말합니다. 켈트 브루타뉴어 신화에 따르면 한때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의 두 아르네즈만 위에 우뚝 솟은 이스 혹은 케르이스라는 웅장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죠. 특히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브루타뉴어 전설과 문학에 등장하는 그라드론 왕의 딸인 다훗은 바다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바다 가장자리에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소중한 선물을 파괴한 장본인이 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 달린 제방으로 보호해야 했고 이 수문은 썰물 때만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오직 왕 자신뿐이었죠. 어느 날 잘생긴 붉은 기사가 도시에 도착했지만 성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훗은 그 기사의 모습에 반해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다훗은 아버지가 도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열쇠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붉은 기사에게 주었고 붉은 기사가 도시에 들어가서 둘이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붉은 기사는 어둠의 왕자로 밝혀졌고 일부러 성문을 성난 바다로 열어두었습니다. 파도는 곧 이스 전체를 삼켰고 그라돌론 왕은 마법의 말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훗은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선원들을 바다로 유인하는 사악한 인어로 변해버렸죠. 오늘날 프랑스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의 도시 켐페르에 가면 말을 타고 있는 그라드론 왕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루타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이 도시가 전설로 남아있지만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귀를 기울이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도시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믿는답니다. 그런 다음 브라이트 씨는 지도의 인도양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레무리아에 대해선 들어보셨나요? 1800년대 중반 몇몇 과학자들은 인도양이 현대 스리랑카 남쪽에 가까운 곳에 대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대중화한 사람은 영국 변호사이자 동물학자인 필립 루틀리 스클레이터였습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포유류라는 논문에서 아프리카가 아닌 인도에서 여우원숭이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우원숭이의 원래 고향인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발견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대륙이 두 대륙을 한 번 연결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 대륙이 결국 해저로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레무리아라는 이름을 붙여 이 이론이 탄생했죠. 스케이터의 이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레무리아가 4개의 팔과 거대한 몸을 가진 멸종한 인간 종족인 레무리아인의 고향이며 이들은 여우 원숭이뿐만 아니라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레무리아라는 가상의 대륙에 관한 이론은 판구조론, 진화론, DNA 연구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반박됐지만요. 지도상의 마지막 가상의 땅은 아가르타입니다. 브라이트 씨가 말합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한 전설에 따르면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아가르타라는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르타는 세상의 모든 구석이 길과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비 사막에는 아가르타로 돌아가는 비밀 입구가 숨어있고 지상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아가르타 사람들이 직접 건설했다고 합니다. 일부 신념에 따르면 아가르타르는 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는 서두르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 아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탈출한 사람들이 지구의 핵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말하기도 해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로 온갖 종류의 괴물이 득실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핵이 실제로 속이 비어있지 않고 단단하고 뜨거운 쇳덩어리라는 걸 현대과학이 증명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지구 중심부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취소해도 됩니다. 브라이트씨,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정글 투어를 예약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지름이 킹사이즈 침대에 육박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된 거고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즉시 가이드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고 실제로 남쪽에 수백 개가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돌 구체에는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스페인어로 공이라는 뜻의 라스볼라라고 부르지만 역사가들은 이를 만든 문화의 이름을 따서 디퀴즈 구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주변의 퇴적층을 연구한 결과 가장 오래된 것은 600년경에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의 것은 10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해요. 많은 구가 처음 발견된 후 옮겨졌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구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디퀴즈 문화는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야나 아즈텍과 달리 이 민족의 신화나 전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구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300개 이상의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지름이 2.54cm보다 작고 가장 큰 물체는 지름이 2m로 대부분의 사람보다 키가 더 커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는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형성되는 암석의 일종인 현무암으로 조각된 거예요. 일부 구의 무게는 최대 15톤에 달하며 대부분의 경우 표면이 매끄럽지만 대부분 미완성인 거친 조각입니다. 강물의 침식이 자연스럽게 구를 조각했다는 가설을 제외한다면 고대인들은 바위를 다른 바위로 두드려서 구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목표한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면 바위를 제어된 파쇄와 연마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다듬었을 거예요. 이 신비한 구체는 태평양 연안의 디퀴즈 델타에 위치해 있어요. 대부분은 2014년에 다른 세 곳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팜6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지역에는 도로가 포장된 지역, 매장지, 고분 등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다른 유적들도 발견됩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돌덩어리들은 1930년대에 발굴될 때까지 두꺼운 퇴적층 아래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되었어요. 이 땅을 소유한 회사는 바나나 농장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간하던 중 이 특이한 돌구조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일부는 불도저에 의해 손상되었고 일부는 내부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믿은 인부들이 파헤치려다가 파손되었죠. 당국이 개입하여 더 이상 유물 훼손을 막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땅을 소유한 회사 임원의 딸인 도리스 스톤이 구체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1943년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 저널에 기사를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구에 집중시켰습니다. 곧이어 탐험이 이어졌고 고고학자들은 이 석조물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고대 코스타리카 원주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는 구의 기원과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여전히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학설은 돌구슬이 족장의 집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식과 지위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지역 부족의 지도자들은 작은 공 몇 개와 함께 묻혔고 이 돌덩어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바위를 완벽하게 깎아내는 데는 많은 노동력과 계획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가설은 이 돌들이 천문관측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개별 구는 밤하늘의 원시 지도처럼 별이나 행성을 표현했습니다.
완벽하게 둥글기 때문에 굴리기도 쉬웠습니다. 정글에 휩쓸리기 전 이 돌들이 발견된 지역은 평평한 충적 평야로 큰 돌을 굴리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죠. 이 이론의 또 다른 버전은 이 돌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진 현대의 경계석과 마찬가지로 경계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다른 부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군은 천둥의 신이 바람의 신과 허리케인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대포알이었다고 해요. 코스타리카 구의 원래 목적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코스타리카의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안뜰에 6개의 구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많은 구가 부유한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원 장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도 하나 있어요.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넘은 코스타리카의 신비한 돌구체는 여전히 권력과 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돌구슬은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지만 구형 비율이 96%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돼요. 그것도 꽤 인상적이지만 코스타리카의 구가 이런 종류의 유일한 건 아니에요. 거의 10년 전 북아시아의 한 탄광에서 작업자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신비한 거대한 돌구체를 발견했어요. 지름이 0.9m로 사람 발자국 길이가 조금 넘는 이 구체의 표면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웠고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가 실제로 석화된 공룡 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구체가 결석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논의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결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이에요. 언덕으로 굴러 내려갈 때 눈덩어리로 커지는 조약돌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결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퇴적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퇴적물 주위를 흐르면서 천천히 완벽한 구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 과정은 자연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구체는 상당히 작아요. 탄광에서 발견된 구체는 광물이 풍부한 땅속에서 크기가 커졌고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컸습니다. 보스니아의 비소코 계곡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구체는 또 다른 가능한 결석의 사례예요. 보스니아의 인디아나 존스로 더 잘 알려진 세미르 오스마나기치는 런던 버스 길이만큼이나 넓은 이 물체를 최초로 탐사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돌구체들이 100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잃어버린 문명에 의해 조각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에게 구의 붉은색은 철분이 풍부한 결석이라는 증거입니다. 유타주 시골에서 발견된 모키 구슬은 보스니아 구슬과 색이 비슷해요. 이 작은 구슬은 장난감 크기이며 사암 코어와 철광석인 적철광으로 만든 껍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광부들은 모키 구슬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클레르크스 도르프 구체를 발견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화산 퇴적물과 화산재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에요. 인간이 만든 작은 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아마도 여러 그리스 섬에서 발견된 구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산토리니 섬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 아크로티리 근처에서 골프공보다 작은 700개의 돌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돌들을 3600년에서 4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돌의 크기와 색깔을 비교한 결과 이 수수께끼의 돌이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마법 같은 작은 오아시스 등 장엄한 사막의 풍경을 떠올리면 전설적인 사하라 사막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11,000년 전 이 광활한 모래 사막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 시절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이 호수, 강, 초원, 심지어 숲이 무성한 낙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의 먼 과거에 정글과 숲으로 덮여있던 사막이 기후변화나 거대한 지진과 같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푸르렀던 땅이 모래 언덕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염소 때문에 사하라가 사막이 되었다는 설은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 궤도 기울기의 미세한 변화로 인해 대기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양이 달라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기와 건기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습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비가 쏟아져 메마른 풍경이 밝은 초록빛 천국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8000년에서 4500년 전 사이에 이 지역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정 지역이 단순한 궤도 변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빨리 습한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으로 바뀌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울창했던 사하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데이터의 매개 변수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과학자의 말을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과학자들도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퍼즐 조각이 많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대의 흙과 꽃가루 샘플을 조사하던 중 기이한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축민, 즉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식물의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인간과 가축들이 녹지를 헤집고 다닐 때마다 바로 그 뒤에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네, 인간이 과도한 방목으로 대기 중 수분을 빼앗아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식물은 수분을 방출하여 구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습기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토지 관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사막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지구의 자연 리듬 덕분에 이 울창한 사하라는 언젠가 다시 사막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따라서 이 급격한 변화를 오로지 인간의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이 초목주기와 먼지 순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습기가 많았던 시기에는 사하라에 수렵 채집인이 가득했어요. 날씨가 조금 더 건조해지자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또한 방목으로 인해 경관 파괴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닭 아니면 달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사람 아니면 소?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사하라는 거대한 사막이고 울창한 숲이 우거지던 시대는 지났지만 물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술의 도움이죠. 예를 들어 누비아 사암 대수층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하수 저장고예요. 사하라 사막의 동쪽 가장자리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프리카 북동부 4개 국가, 수단, 차드, 리비아, 이집트에 걸쳐 있으며 무려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약 15만 평방킬로미터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 운반된 파이프를 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프로젝트예요. 오늘날 사하라 사막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단 하나의 물 공급원만 의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힘든 일처럼 들리죠? 하지만 고대 가라만테스는 몬순이나 사막의 낙원으로 흐르는 강 없이도 거의 1000년 동안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어요. 이 영리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도시 생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로마인들도 그들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사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라만테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술을 발휘하여 거대한 사암 대수층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 터널을 많이 팠습니다. 말 그대로 모래 언덕 아래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쥐어 짜낸 거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라만테스는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운도 꽤 좋았다고 합니다. 가라만테스는 언덕으로 물을 끌어올린 지하 대수층이 있는 곳에 관계 시스템인 포가라를 500개 이상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는 4km에 달했어요. 마치 빨대를 통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시스템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세기 동안 농작물을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가 충분하지 않아 대수층이 부족해졌고 다시 물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터널을 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식량과 물 부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가라만테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가라만테스 문화의 몰락은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기후 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수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 사하라 사막은 가라만테스 사람들이 만든 시원한 관계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 비옥한 농경지였습니다. 하지만 화석수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수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이는 7세기 후반에 왕국이 쇠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마치 복권에 당첨됐지만 돈을 다 써버리고 은행 계좌가 완전히 바닥나자 원래 별로 멋지지 않은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들려요. 그런데 가라만테스 사람들이 비밀의 지혜를 메시지로 남겼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린 사하라로 돌아가 볼게요. 약 4,500년 전에 사막으로 변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의 자연 공원들이 최고의 야외 미술관이 된 덕분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약 11,000년 전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15,000여 점의 고대 그림과 조각품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조각품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푸른 사막을 방문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로 가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슈퍼블룸이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이 모든 색을 보세요. 주황색, 초록색, 분홍색. 정말 기적이죠. 야생화는 건조한 곳에서 몇 년 동안 비가 내린 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피어납니다. 우주에서도 슈퍼블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고 화려한 풍경입니다. 이 드문 현상은 아프리카 서부와 남부, 서호주, 칠레의 여러 건조한 지역과 사막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곳의 여름은 날씨가 매우 덥고 건조해요. 겨울에는 온화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이는 대규모 개화의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놓인 꽃씨앗은 꽃을 피우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뜨거운 태양이 모든 잡초와 풀을 죽이고 강우량이 토양을 적시기에 충분해지면 씨앗은 이제 우리가 큰 게임을 할 차례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이 아름다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꽃에 대한 주요 위험 중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장소에 있는 경우 꽃을 꺾거나 짓밟지 마세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사진만 찍고 발자국만 남기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괴물, 용, 심지어 공룡이 나오는 무서운 동화를 읽어준 후 침대에 눕혀진 걸 기억하시죠? 하지만 부모님이 불을 끄고 조용히 여러분의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 기억이 났어요. 침대 밑에 뭔가가 숨어 있다면요? 더 안 좋은 건 옷장 어딘가에 으스스한 생명체가 갇혀 있다면 어떡해요? 아마 일어나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밖은 너무 어두웠어요. 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빛의 원천이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언제든 그걸 쓸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물 발광이라고 부르는 것 덕분이죠. 바다에 사는 동물과 물고기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재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물체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수면 근처나 바닥 깊숙한 곳에서도요. 숫자의 소질이 있다면 4km의 수심이에요. 이 생물들은 빛으로 예를 들어 종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먹이를 유인하고 심지어 적을 쫓는 것과 같은 많은 걸 해요. 생물 발광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방출해내는 유기체의 능력이에요. 여기엔 화학이 관련이 많아요. 이런 동물들은 두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하나는 발광소고 다른 하나는 루시페 라즈예요. 산소를 조금 넣어주면 짠! 빛이에요. 만약 진짜로 생물 발광을 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바다에 야광봉을 떨어뜨린 건지 궁금하다면 바다에서 형광파랑, 초록 혹은 심지어 빨간 반짝임을 주시하세요. 보통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이게 물을 반짝거리게 하거나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대해 오징어, 작은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에게 고마워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황금 폭포는 어때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현상이에요. 이걸 보려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호스테일 폭포까지 운전해야 해요. 겨울이나 이른 봄에 여행을 계획을 짜세요. 1년 중에 멋진 현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죠. 여기엔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건 해질녘의 햇빛에 불과해요. 독특한 방식으로 폭포를 때려 마치 용암의 강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1년 중 이 시기 동안 호스테일 폭포가 용암 폭포로도 불리는 이유죠.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잘 보이지 않는데
주로 가뭄 및 눈이 녹는 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러니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현상이 아주 짧게 나타나니 폭포를 잘 지켜보세요. 지저분한 네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산 번개라고도 불리죠. 분명히 이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아직 이게 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네오가 일어날 때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충돌해요. 그래서 번개라고 부르는 거대한 불꽃이 생겨나죠. 또 천둥으로 인식되는 소음을 내요. 하지만 화산이 폭발할 때 일부 화산재 입자들이 전하를 띠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공중에 쏘아지는 동안 충돌하고 방전을 일으켜요. 이 모든 과정이 화산 자체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분화구에서 나오는 모든 재, 가스, 연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혼합물에 약간의 전기를 더해 보세요. 그림 전체가 정말 기괴하게 보일 거예요. 이 현상이 지저분한 네오라고 불리는 게 놀랄 일도 아니네요. 자, 파도처럼 생긴 구름은 어때요? 이건 거친 물결 구름이라 불려요. 보통의 일상적인 구름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지상에 꽤 가까이 있어요. 이 구름의 영어 이름은 라틴어로 거친 또는 고르지 않은이라는 번역되는 단어 아스페로에서 유래되었어요. 드문 경우 날씨가 고요할 때 이런 구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네오와 관련이 있죠. 이 구름들은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비록 어두운 폭풍 구름과 닮았지만 말이죠. 또 무작위로 패턴을 만들어 물 밑에서 바다 수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눈을 속이죠. 또 다른 인상적인 구름은 유방운이라고 불려요. 각 구름 밑에 생겨난 일련의 볼록한 것이 이 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일단 이런 구름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대기권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이런 파도와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서핑을 좋아한다면 호주는 여러분을 위한 장소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탈 수 있는 모든 파도가 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이든이라고 불리는 마을 근처에는 바위로 만들어진 신비한 파도가 있어요. 이 화강암 지형은 아마 26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공룡들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기 훨씬 전의 일이죠. 높이가 15m고 길이가 110m인 이 파도는 풍화와 침식의 두 가지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지하수역에 화학적으로 풍화된 파도 바위의 바닥에는 더 부드러운 침전물이 있어요. 남아있는 대형을 침식시킴으로써 바람과 비가 나머지 작업을 했죠.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회색 줄무늬는 비에 의해 씻겨 내려온 수산화철, 탄산염, 그리고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졌어요. 호주에 도착했으니 조금 더 머무릅시다. 여기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그림을 원하시면 위로 날아올라야 해요. 녹색 산립지대로 둘러싸인 서부 지역에는 일련의 호수가 있어요. 모두 눈부시게 밝은 분홍색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610m 길이의 저수지인 힐리어 호수예요. 모래와 유칼립투스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만화 같은 호수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이 신비한 호수의 색깔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 하나는 조류와 관련이 있어요. 이 해조류들은 빨간, 주황색 색소가 있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준의 물질을 모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설명은 호염성 고세균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종종 붉게 보이는 미생물이에요. 만약 비행하는 걸 즐기지 않으면 호수는 수영을 하기에 좋아요. 비록 염분 함량이 엄청나지만 독성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쉽게 더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물은 수영복을 손상시키지 않을 거예요. 겨울 동안 캐나다 북쪽 엘버타의 아브라함 호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서 얼어붙은 해파리 같아 보이는 이상한 물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소름 끼치는 형성물이 그냥 얼어붙은 메탄 거품이라서 물체는 아니죠. 이것들은 물속에 갇혀 호수가 얼어붙은 후 그곳에 갇힌 가스 주머니들이에요. 나뭇잎과 풀이 물에 빠지고 박테리아가 이것들을 소화시킬 때 나타나요. 이 과정은 이걸 메탄으로 바꿔놓아요. 이 현상은 위험한 만큼 아름답고 기묘해요. 메탄 주머니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봄 동안 기온이 올라가면 얼음이 녹고 이 거품들은 터져서 부글거리기 시작해요. 정말 멋진 광경이죠? 소다로 가득 찬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단, 불이 날 만한 걸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방문객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전역에서 이런 종류의 호수들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은 종종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밤의 귀뚜라미 소리나 마음을 달래주는 폭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에는 자연의 소리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상한 지질학적 현상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는 바위로 불리는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특이한 특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만약 이 돌들을 망치나 다른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치면 돌들은 속이 빈 것처럼 울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비어있지 않아요. 이게 내는 신비한 소리를 제외하고도 우는 바위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건 어떤 동물도 그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가 두꺼운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도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지역에서 아무런 동물 활동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위 주변에 나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나뭇잎을 발견하지 못할 거란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 바위들을 동식물에게 매력없게 만드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모아이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히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아이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부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발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우는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에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선과 아웃리거 배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의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외워서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폭이 3218km인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 130개의 섬이 있었고 항해사는 그 섬들 중 74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항해를 시작할 때 쿡 선장은 종종 항해사의 조언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 선장은 아주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폴리네시아인들을 아마도 지구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국가로 인식하기도 했어요. 이곳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 섬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1795년부터 이곳에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해적이나 템플 기사 단원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운을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섬을 둘러보는 해양 투어를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오크 아일랜드의 보물을 찾는 락이나 형제,
릭과 마티가 출연하는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섬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TV 제작자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머니핏, 이른바 돈 구덩이였습니다. 유망한 이름과는 달리 돈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구덩이는 1795년 16세 소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맥기니스는 오크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떡갈나무였고 이상한 무늬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움푹 패인 땅을 발견하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보물 대신 지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통나무만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돈이나 보석을 숨길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 아래에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곳에서 화강암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번역에 따르면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맥기니스와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파봤어야 했어요. 머니핏의 또 다른 재미는 그 아래에서 발견된 코코넛 섬유입니다. 18m 깊이에서 다량의 코코넛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크아일랜드가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코코넛 나무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스코샤에서 약 2,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섬유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코코넛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모든 보물을 구덩이 아래로 내리는데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오크아일랜드 트레저 컴퍼니는 섬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이 사람들은 지하 46m를 뚫었는데 이는 정지 표지판 15개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과 같았죠. 짐작했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원고가 발견됐어요.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원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인 작가이자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소문에 따르면 모든 희곡과 소네트를 쓴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머니핏은 오크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갱도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갱도도 아니고 최초의 갱도도 아닙니다. 머니핏이 발견되기 전 보물 사냥꾼들은 스미스 코브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댐을 만들던 중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숫자가 새겨진 U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 끝에 전문가들은 이 나무 조각이 17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머니핏은 26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구조물이 모두가 찾고 있던 보물이 있는 진짜 갱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템플러 동전을 보세요.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은 보통 유럽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동전은 섬에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다는 건 다른 동전이 더 있을 거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템플러 동전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섬의 남서쪽 해안에서 석궁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던 것은 이 화살이 아니었죠. 섬에서 동전이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릭과 마티 라기나가 늪에서 이 귀중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기나 형제는 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숫자 8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전을 연구한 결과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전을 잘 닦아냈고 동전 뒷면에 165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에서 떨어졌고 모두가 찾던 보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찾다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또 한 명의 유명한 보물 사냥꾼은 게리 드레이튼입니다. 게리와 그의 팀은 릭 라기나와 함께 섬에서 금속 탐지를 하던 중 동전 2개를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찰스 2세 브리타니아 왕의 동전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771년에 주조된 동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늪지대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반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반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2번이나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지는 한 번 크게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173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기한 물건 중에는 릭과 마티 라기나가 아이작 포인트에서 발견한 은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는 꽤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악명 높은 머니핏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평화롭게 가축을 기르던 농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오크섬에서 보석과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애호가들은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팀은 멋진 붉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루비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전문 보석학자는 석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에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브로치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디자인이었어요. 나뭇잎 디자인과 화려한 빗줄이 달린 브로치였어요. 나뭇잎은 13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보물찾기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우선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에 13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가 새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기사단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애호가들은 또한 머니핏을 발견한 다니엘 맥기니스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전문 보석학자인 찰스 루턴 브레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장식에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 했습니다. 사실 보석처럼 보였던 돌은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되었기 때문에 납이 함유된 유리였습니다. 애호가들은 브로치를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브로치 일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로치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찾던 보물이었을까요? 스톤헨지가 가장 오래된 석조 기념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괴벨클리 테페를 소개해드릴게요. 안전벨트 매세요. 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나야 하거든요. 네, 여행하기에는 너무 늙으셨어요. 농담은 그만하고 괴베클리 테페는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만년경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유적지는 돌기둥으로 만든 일련의 원형 및 직사각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동생인 스톤헨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둥 중 일부는 동물과 다른 상징의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적지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의식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대한 오랜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는 복잡했던 사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현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짐을 챙기세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마사다예요. 이스라엘의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고원에 위치한 고대 요새입니다. 저기 저 경치 좀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기원전 1세기에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게 지어졌어요. 요새 안에는 창고, 막사, 궁전, 약 4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내린 강우량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3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새에 접근하는 길은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3개의 길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 요새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후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사다의 이야기는 저항과 용기의 상징이 됐어요. 오늘날 마사다는 인기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행은 카르낙 신전단지를 보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짧은 비행입니다. 카르낙은 이집트 룩소시에 위치한 거대한 고대 이집트 신전단지예요. 200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0.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아몬드 로차, 즉 아문나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아문 신전, 콘수 신전, 푸타 신전 등 여러 신전과 예배당,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문 신전은 단지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신전으로 거대한 기둥과 동상, 기타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 단지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스핑크스 거리로 단지 입구에서 아문 신전까지 이어지는 스핑크스 조각상이 늘어선 긴 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21m가 넘는 13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홀인 하이포스타일 홀이에요. 카르낙 사원단지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히며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자, 이대로 다음 비행기로 이집트를 떠날 순 없어요. 조저 피라미드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 피라미드는 계단 피라미드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유적지는 사카라에 위치해 있어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모텝이 기원전 27세기에 파라오 조세제를 위해 지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돌로만 지어진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며 초기 이집트 건축의 중요한 예라고 믿어요.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61m에 달했으며 복잡한 건물과 안뜰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6층으로 지어졌고 각 층은 그 아래층보다 작아서 계단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 조세제의 매장지로 사용됐고 다른 많은 중요한 관리들의 무덤이 있는 광대한 묘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Grateful Dead. 조세제 피라미드는 원래의 계단식 구조를 덮는 석회암 케이스를 추가하는 등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개조 및 추가 공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됐고 오늘날에는 중앙 코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자 이집트의 인기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리고탑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발굴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서안지구의 여리고시에 위치한 고대 석탑이에요. 괴베클리 테페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000년경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워의 높이는 8.5m가 넘습니다. 탑은 내부탑과 외부탑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리고탑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방어용 구조물이나 망루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성한샘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탑은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며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고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이 고대 유적지는 넷플릭스에서도 주목을 받아 모헨조다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적지는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 문명의 주요 중심지였어요. 모헨조다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대 도시였을 거예요. 이 도시는 정교한 배수 및 위생 시스템을 갖춘 선진 도시 계획과 대욕장과 곡물창고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1900년경에 버려졌고 1920년대에 들어서야 유적이 재발견됐어요.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고대 남아시아 문명 연구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몰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티아 사원은 지중해의 고조섬에 위치한 신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기원전 3600에서 3200년경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구조물 중 하나라고 해요. 사원은 2개의 거석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여러 개의 방과 제단이 있습니다. 간티아라는 이름은 몰타어로 거인의 탑이라는 뜻인데 거인만이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원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시대 건축의 중요한 예로 여겨지고 있어요.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방문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 비행기는 이미 아르메니아에 착륙했고 가르니 신전을 보러 왔어요. 보세요. 잘 보존되어 있죠? 이 사원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리다테스 1세 왕이 태양신 미르에게 헌정하기 위해 지은 신전이에요. 안타깝게도 17세기에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으로 사원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20세기에 재건됐어요.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 명소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